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학 특론 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오프라인 개강이 2주가 연기돼서 3, 4주차 수업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세포의 종류와 구조, 다세포성 생물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세포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의 구조, 그 다음에 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이제 세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8장, 9장, 10장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8장은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효소, 물질 달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9장은 여러분 알고 있는 세포 호흡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토콘드리아스라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수확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광합성은 모든 생물의 어떤 먹이의 원천이 되겠죠. 그 광합성의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8장에서 10장까지 모두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에 물질대사라는 용어가 나오죠. 물질대사는 특정 시점에 어떤 생명계가 나타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네. 당연히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잠시 후 배우겠지만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의 변화를 이제 수반을 하게 되겠고요.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 반응이고요. 하나는 이어 반응입니다. 동화 반응은 간단한 분자들이 연결해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투입이 필요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성된 산물들이 에너지가 높아요. 자, 이화 반응은 크고 복잡한 분자를 간단한 분자로 분해해서 화학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화 반응.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챕터인 9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화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도당을 분해해서 CO2나 물로 좀 더 간단한 분자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들을 보게 겠고요. 그 다음 챕터인 광합성은 사실 CO2나 물과 같은 간단한 분자들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복잡한 분자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죠. 당연히 에너지 투입이 필요합니다. 각각 이화, 동화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게 있지만 그 에너지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먼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개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구리가 뛰기 직전이죠. 뛰기 직전에 개구리 근육에 저장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ATP, 예를 들어 포도당이라든지 ATP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죠. 이 운동할 때, 이때는 이제 운동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큰 두 가지 형태지만 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에너지를 세분화해서 다뤄볼까요? 일단 에너지를 우리 생물체에서 생명체에서 다루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있고요.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빛 에너지, 또 기계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는 다른 말로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각각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전 우주에 있는 어떠한 그런 그 생명체나 물질들도 여기에서 있는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력학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력학은 크게 두 개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법칙은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법칙은 에너지 무질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게 이런 여러 반응을 통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연력학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도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면
변환 전 에너지와 변환 후 에너지는 총합은 똑같다. 다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변환 전 에너지가 굉장히 고품질의 에너지였으면 변환 후 에너지는 상당히 이제 그 중에도 고품질 에너지, 여전히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거나 좀 에너지 뭐랄까 순도가 좋은 그런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주로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열 에너지, 높은 열이 아니라 낮은 열입니다. 이런 에너지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에너지 변환도 잘 안 될 뿐더러 쓸 수가 없는 그런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때요? 그런 에너지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반응 후에는 대부분 에너지들이 쓸 수 없는 에너지, 즉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이런 상태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상태보다는 그 다음 상태, 그 다음 상태보다 그 다음 상태, 그 다음 상태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에너지 유입이 없다고 하면요, 쭉 이렇게 무질서가 증가해가지고 모든 생명체는 파탄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같이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동물이라든지 기타 다른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생물이 만들어낸 고품질의 에너지, 특히 주로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이거를 먹으면서 자기의 이 에너지 무질서도를 낮추게 되겠고요. 식물체 같은 광합성할 수 있는 것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품질의 에너지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유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생명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생명체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 자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대신에 외부의 엔트로피를 소모하면서 자신의 엔트로피는 굉장히 낮게, 자신의 무질서도는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생명체가 되겠죠. 자, 여기 우리가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유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과 감소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감소하는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 반응이 진행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은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하죠. 에너지 투입이 필요한 반응들을 우리가 자유에너지 증가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화학 반응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요, 한 방향으로만 완료되지 않습니다. 완료되지 않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물속에다 포도당 1인산을 용해시켰는데요. 이 포도당 1인산과 그 다음에 포도당 1인산은 포도당 6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바뀌게 되는데 어느 순간 포도당 6인산에서 다시 포도당 1인산으로 돌아가는 반응이 생겨요. 그리고 쭉 진행하면 모두 다 포도당 6인산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역반응 때문에 여기 보시는 95%와 5%의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화학 반응은 이런 것이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ATP가 나오죠. 여러분 ATP는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명체 내에서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의 화폐로 이용되는 그런 생화학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ATP는 자, 리보스, 그 다음에 아데닌으로 구성된 아데노신 부위가,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즉 인산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아데노신과 첫 번째 인산기 사이에서는 고에너지 결합이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인산 이 사이에서는 즉 물결 표시로 되어 있죠. 이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표시가 뭐냐면 고에너지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인산과 인산 셋 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서로를 연결시킬 만큼 이 결합들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ATP가 먼저 떨어져 나갈 때도 얘가 이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ADP가 떨어져 나갈 때도 높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낮지만 높은 에너지를 갖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개가 지금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ATP는 ADP 플러스 무기 인산으로 바뀌면서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때 ADP에서 무기 인산 이 두 개가 에너지를 이제 낮은 상태 에너지죠. 낮은 상태 에너지인데 다른 분자들이 만들어낸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ATP는 ADP 플러스 PI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높은 에너지 ATP는 다른 곳으로 수송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자에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다시 낮은 상태의 ADP 플러스 PI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인 세포 호흡과 이화작용과 같은 에너지에서 즉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나오면 이만큼이 방출되잖아요. 이 방출된 에너지 일부를 ATP를 합성하는 데 쓰고요. 또 ATP가 이 ADP 플러스 PI로 되는 과정에서 역시 자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방출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가 예를 들어 능동수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동을 한다든지 동화작용을 한다든지 하는 자유 에너지 증가 반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반응이 하나 일어났고 반응이 일어났고 반응이 일어났고 또 반응이 일어났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반응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 여기에서 열, 여기에서 열, 여기에서 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세포호흡이나 이화작용으로 만들어진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다 쓰일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극히는 아니지만 일부만 쓰이게 돼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우리 몸의 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지금 잠시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좀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ATP가 가수분에 대해서 ADP 플러스 PI가 됩니다. 자유에너지 마이너스 7.3kcal/몰을 내게 되죠. 자유에너지 감소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내게 되고요. 여기 이제 포도당 6인산이 되는 과정에 이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기를 붙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분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4.0kcal/몰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과정에서 얼마만큼? 약 한 3.3kcal/몰이 손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시면. 이거는 다시 회복은 안 되고 그냥 열 에너지로 써가지고 날아가는 못 쓰는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효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효소는 왜 필요한 건가? 제가 아까 자연에너지 감소 반응, 증가 반응 밋밋하게 표시했지만 사실은 자연에너지 감소 반응도 이 감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전이 상태의 중간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즉 반응물은 굉장히 안정적인 단계예요. 근데 이 안정적인 걸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여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려면 당연히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 들어간 거는요. 얘가 또 여기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충분히 나중에 뽑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됐던 에너지를 또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 이 턱을 넘어가야만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가 반응을 시작할 때 열을 가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죠. 자, 효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효소는 생물학적 촉매입니다. 자, 촉매라 무엇이냐? 촉매는 아까 봤던 활성화 에너지가 있으면 이 활성화 에너지 문턱을 조금 낮춰준 역할을 합니다. 즉, 촉매가 존재한다고 하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특정 반응을 촉매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촉매 같은 경우에는 백금 촉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화학 반응들을 매게 하지만 효소는 자기가 촉매하는 반응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효소는 그러니까 모든 반응에 대해서 서로 다른 효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이 기질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반응 물질이 되겠습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효소의 일정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게 되고 그 효소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응을 이제 촉매합니다. 효소의 종류는 여기와 같이 산화환원 요소, 전달 요소, 가수분해 요소, 분해 요소, 이성질화 요소, 연결 요소로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은 여러분들 좀 알아보세요. 자, 여기 그림을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라이소자임입니다, 여러분.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은 세포벽을 구성하는,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펩티도글리칸을 절단하는, 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라이소자임은 우리 피부나 우리의 침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세균이 내려앉으면 세균이 세포벽을 부서져서 세균은 세포벽이 부서지게 되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우리 몸의 면역에 중요한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이소자임의 활성 부위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그 기질인 펩티도글리칸이 이제 이 활성 부위에 탁 들어맞게 됩니다. 자, 들어맞게 되면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플렉서블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얘가 끼어 들어갈 수 있게끔 흔들릴 수 있고요. 얘가 들어가면은 또 얘 반응을 축소할 수 있도록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응들을 촉매해서 이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생성물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됩니다.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돌게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는 이 효소는 촉매로서 이 활성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가 반응을 촉매하는 여러 가지 원리에는 반응 물질들을 같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서로 집어넣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반응 물질에 어느 정도 물리적 긴장을 줘가지고 쉽게 분해가 난다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화학적 전하를 부여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이 반응 물질이 반응을 일어날 수 있도록 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화학 전하를 해가지고 쉽게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경우도 있겠죠. 각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자, 활성부의 특징은 이 특이한 기질의 특이적입니다. 각각이 효소의 이름들이 있죠. 그 효소가 담당하는 기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고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기질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효소는 각 특이적인 반응을 매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효소가 기질에 결합할 때 모양이 살짝 변하는데 이걸 우리가 유도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양이 변해요. 왜냐하면 단백질 자체는 약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분자들이 결합했을 때 얘 모양이 약간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약간 변한 것들이 이 반응을 여기 있는 그 기질들의 기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도움을 주게 되죠. 자, 기질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효소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를 보죠. 당연히 효소가 있을 때 반응이 더 빨리 됩니다. 급격하게 빨라지죠. 자, 효소가 없을 때는 반응이 느리게 됩니다. 다만, 자, 기질의 농도가 점점 증가했을 때, 뭐 효소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효소가 있을 때는 올라가다가, 자, 보시게 되면 최대 반응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포나 우리의 몸 안에 효소의 수는 무한계로 존재할 수 없죠. 자, 효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질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놀고 있는 효소들이 있을 때는 점점 아주 빠르게 증가했겠죠. 그런데 모든 효소들이 전부 다 일을 했을 때는 아무리 거기다 기질을 더 많이 집어넣어도 반응 속도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되겠죠. 최대 반응 속도요. 모든 효소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거 비슷한 그래프 우리 앞에서 음, 이 수송체가 매개하는 그 촉진 확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모든 수송체들이 전부 다 작동할 때는 아무리 그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 차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수송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자, 효소의 활성 조절은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억제제에 의한 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제제. 다음 페이지 아마 그림이 있을 텐데요. 비가역적 억제는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효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제하는 억제제가 있고요. 가역적 억제제는 그 억제제가 제거가 되게 되면은 다시 원래 효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가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경쟁적, 무경쟁적, 비경쟁적 억제로 구분하는데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 활성 조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 효소 이 보통의 억제제들이 활성 부위에 결합하거나 활성 부위에 관련돼 있는데, 다른 자리 입체성은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영향을 미쳐서, 자, 다른 곳에 결합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여기 결합해도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 활성 부위의 구조도 필연적으로 바뀌게 돼서 효소의 활성 자체가 바뀌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질 대사의 경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지금 점점이 전부 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들 이어주는 이 점들을 이어주는 이 선들이 어떤 반응 경로가 되겠죠.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 대사가 중심부에 있고 지질, ATP 생성, 아미노산 대사, 다른 물질 대사, 핵산 대사, 또 조효소와 비타민 대사 등 수많은 대사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모든 대사 반응 과정은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비가역적 억제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아플 때 드시는 아스피린 있습니다. 자, 아스피린은 이 아스피린은 지금 이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작용을 합니다. 아스피린은 원래 이 아스피린은 우리 몸에서 그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할 때 그걸 매개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프로스타글란딘 들어봤죠?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즉 통각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아스피린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하는 효소가 바로 합성할 때 필요한 효소 중에 하나가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예요. 이 아라키돈산에서 이 사이클로옥시딘을 거쳐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아스피린은 이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의 활성부에 결합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 그 활성부에 아스틸계를 딱 붙여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이 효소에 그 기질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 물질이 하나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활성부에 이 기질이 결합할 수 없게 되고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이 저해되고,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이 저해되니까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스피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가역적 억제, 즉 비가역적 억제는 아까 아스피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아스피린이 프로스탄글란딘 합성을 위한 그 효소 자체를 망가뜨리지만 여기서는 망가뜨리진 않아요. 얘가 예를 들어 이제 기질이 정상적으로 결합하는데 이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이 활성 부위에, 그러니까 이 주황색이 결합하면은 여기 보이는 기질이 결합을 못하겠죠. 반응을 방해한다든지 경쟁적으로. 무경쟁적은 기질이 결합했는데 얘가 못 나오게끔 막아버려요.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억제를 하죠. 그다음에 비경쟁적 억제는 뭐냐면 다른 자리에 결합해서 이 뭐죠? 이 단백질의 모양 자체를 변화시켜서 이 활성 부위가 이 기질에 어떤 영향을 못 미치게끔 만들어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디하이드로폴레이트가 있는데요. 이 디하이드로폴레이트는 이것들이 이제 디하이드로폴레이트 두 개가 합쳐져서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가 됩니다. 자, 요 구조들이죠. 요 구조들이 이제 디하이드로폴레이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가 되는데, 얘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퓨린, 여러분 퓨린과 피리빈 할 때 퓨린 아시죠? 퓨린 구조를 형성할 때 전구체가 돼요.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가요. 자, 그런데 이 퓨린이 생성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세포가 분열할 때 DNA가 합성돼야 되니까 그때 퓨린도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항암제 중에 이 디하이드로폴레이트 합성을 억제하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토트렉세이트라고 불리는 이 항암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디하이드로폴레이트와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이 메토트렉세이트를 먹게 되면요, 디하이드로폴레이트에서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로 만들어내는 그 효소가 어떻게 보면 억제가 되는 겁니다. 퓨린이 합성이 안 돼요. 퓨린이 합성이 안 되니까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포든 세포 분열을 천천히 합니다 말이죠.
근데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되는데 당장 퓨린이 필요하는데 퓨린 자체가 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암세포들은 이 세포 분열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암세포의 어떤 그 확산을 억제하는 그런 항암제로서 이 메토트렉세이트가 이용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다른 자리 입체성 이 효소가 보여 있습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같은 경우에는 이 효소 자체가 활성형이 있고 불활성형이 있어요. 그죠? 활성형과 불활성형이 있는데 이 불활성형 형태의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저해제가 결합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뭐죠? 생산을 못하게끔 만들어냅니다. 이 효소 기능을 못하게끔 만들어내고요. 활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액티베이터, 즉 얘의 반응을 촉진하는 촉진자가 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른 자리 입체성 같은 경우는 이런 억제와 촉진 두 가지가 보통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사 경로를 우리가 이제 조절한 부위에 대해서 대사를 이제 조절한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많은 경우는요, 되먹임 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먹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대사의 산물이 그 과정들, 그 경로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얘가 많이 만들어지면 얘가 더 많이 억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생성물의 수준을 적당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조절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리보스 5인산을 PRPP 합성 효소가 결합하게 되면 PRPP가 만들어집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서 퓨린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져요. 여기 퓨린은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겠죠. 이 구아닌과 아데닌은 PRPP 합성 요소에 결합할 수가 있어요. 결합할 수 있게 되면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로서 작용하게 되겠죠.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로서 결합하게 되면 더 이상 PRPP를 만들 수 없고 그러면 자기 아데닌과 구아닌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아데닌과 구아닌이 또 떨어지게 되면 점점 떨어지게 되면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다시 PRPP 합성 효소에서 얘 억제제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즉 일정한 수준의 아데닌과 구아닌, 퓨린을 만들 수 있게끔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이 PRPP가 왜 나오냐? 이 퓨린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통증이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 PRPP 합성 효소에 퓨린이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돌연변이 PRPP 합성 효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런 되먹임 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퓨린이 계속 만들어지고요. 퓨린이 몸 밖에 배출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몸 내에 특히 관절 부위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질병을 우리가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은 정말 괴로운 질병이라고 해요. 매우 아프다고 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통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관절이 이제 기능을 못하게끔 되는 것이죠. 또 너무 아프기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요인은 당연히 pH, 온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pH, 자, 펩신과 같이 위에서 분비된 효소는 당연히 위에 있는 환경인 pH2, 산성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활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카이모트립신이나 아르지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카이모트립신 같은 경우에는 중성, 아르지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에서 최적의 활성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pH도 중요하고요. 또 온도도 역시 중요하죠. 온도에 이렇게 있으면 최적 온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 몸 내에 있는 대다수의 효소들은 36.5도 근방에서 가장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진대요. 그 이유는 높은 온도가 되게 되면 단백질 자체는 여러분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약한 결합에 의해서 유지되는 구조죠. 근데 그 약한 결합이 이제 높은 온도의 고에너지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변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9장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얻는 화학 에너지의 수학 경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질대사의 원리 부분입니다. 복잡한 화학적 변화는 대사 경로를 형성하는 일련의 분리된 반응에서 일어납니다. 화학적 과정이 한 가지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촘촘하게 나누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고요. 각 반응은 효소에 의해서 촉진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분해돼서 CO2와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정말 수많은 반응들이 있고요. 그 수많은 반응 중간중간에 전부 다 각각을 담당하는 효소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사 경로는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는 모든 생물에서 유사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 이번 챕터에서는 해당 과정이 그렇습니다. 해당 과정도 여러 개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과정도 세균과 사람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오래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사 경로가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진핵세포인 경우에는 세포 소기관 또는 막으로 갈려져 있는 여러 구획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각각의 구획 내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든지 엽록체들도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 다음 엽록체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는 반응, 엽록체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전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대사 경로의 일부 주요 요소들은 해당 경로의 속도를 변화하기 위해 억제되거나 활성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 경로가 여러 반응들로 구성되어 있죠. 한 가지 경로가. 그러면 뭐 중간 산물이 너무 쌓이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중간체들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쌓이게 되면 막 앞으로 가는 경로는 촉진하고 뒤에서 이제 오는 경로는 억제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그런 어떤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서 그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자, 생명을 위한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포도당은 대다수의 생명체들이 이용하는 해당 과정. 그래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두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포도당이 6탄소죠. 6C인데 피루부산은 3C가 되겠어요. 3개의 탄소를 가진 2개의 피루부산이 나올 때 이때 ATP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것만 이용한 애들도 있고요. 세포호흡을 이용해서 즉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ATP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해당 과정 정도를 이용해서 즉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라든지 아니면 발효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해당 과정을 계속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EATP를 이용한다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산소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은 너무나 그 나오는 에너지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뭐 물론 얘들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이제 산화 환응 반응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산화 환응 개념 잘 아시죠?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또는 전자를 뺏기는 걸 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로 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 물질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물질, B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두 개의 물질이 반응해서 A는 마이너스 2가였는데 A는 예를 들어 이제 A 마이너스 2가에서 A가 됩니다. B는 B 제로가에서 B 마이너스 2가가 되죠. 자, A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전자를 뺏겼죠. 전자를 뺏기는 것은 산화됩니다. 자기는 산화가 돼요. 대신 B는 환원이 됐죠. 자신은 산화되지만 상대방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자신은 환원제라고 하는 명칭을 붙게 되겠고요. B는 자 얘는 그 자신이 환원이 되었죠. 하지만 A라고 하는 물질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자신은 산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환원제, 산화제 이렇게 부르고요. 환원과 산화는요. 한쪽이 두 쪽 다 산화가 될 수 있고 두 쪽 다 환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산화가 되면 다른 쪽은 환원이 되는 이런 반드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메테인부터 이산화탄소가 이러는 과정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산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산화가 되면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에너지, 자유 에너지 상태가 줄어들어요. 즉 메테인보다 메탄올이 더 에너지가 적고요. 폼알데하이드가 더 적고요. 폼산이 더 적고 이산화탄소가 더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오른쪽으로 진행되면 될 때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반대로 거꾸로 가려면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투입이 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환원된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효소가 있습니다. 조효소는 직접 효소로서 기능하지 않지만 효소의 기능을 보조하는 애들이 되겠죠. 여기 이 에너지 수학 경로에서의 조효소, 또 광합성에서의 조효소는 좀 특이합니다. 이때 조효소는 전자를 운반하는 전자 운반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세포 호흡에서 일어나는 많이 쓰이는 조효소는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다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는 우리가 약자로 NAD 플러스라고 하는 조효소가 있습니다. NAD 플러스는 플러스로 된 걸로 봐서는 왠지 전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NAD 플러스가 자 AH라고 하는 물질에서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NADH가 됩니다. 얘는 플러스에서 제로가 됐으니까 전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른 물질 B한테 이 전자를 건네줘서 PH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NAD 플러스, NADH는 자신이 환원되고 산화되면서 전자를 다른 곳에 전달해주는 전자 운반체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해당 과정과 세포, 그다음 해당 과정과 발효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산소가 있는 없는 환경을 구분했었죠.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 해당 과정뿐만 아니라 산소가 있는 경우는 피루부산의 산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피루부산의 산화로 만들어진 아세틸 코A죠. 아세틸 코A가 시트르산회로에 함유해서 여기서 이제 NADH와 FADH2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고에너지 전자의 이 운반체들이 이 전자전자에게 이 전자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많은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피루부산이 막 쌓이게 되겠죠. 근데 피루부산이 쌓이게 되면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되는 해당 과정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그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NAD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면 NAD 플러스가 NADH를 만들거든요. 이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그러면 이 NADH를 다시 산화시켜서 다시 NAD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피루부산을 이제 변형시키면서 이때 젖산이라든지 에탄올 같은 이런 알코올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대신 ATP는 적게 적게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이제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에서 각각 주요 에너지 경로가 일어나는 장소를 좀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진핵생물에 세포가 있으면 세포질 안에서 해당 발효가 일어납니다. 해당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잘 주문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자, 해당의 결과로 만들어진 피루부산은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으면요. 이 내부에 내막 안쪽에는 기질로 들어갑니다. 이 기질에 들어가서 피루부산이 산화가 되고 또 시트르산회로 아세틸코에로 변형돼서 이 시트르산회로를 돌게 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ATP, NADH 어디에?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이 호흡사슬에 이용되게 됩니다. 호흡사슬에 이용되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전자전자에게 거쳐서 ATP를 많이 만들게 되겠고요. 원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가 없죠.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세포질 내에서 해당과 발효, 시트르산회로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포막,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세포막에서 피루부산 산화와 그다음에 호흡사슬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해당 과정을 보도록 하죠. 해당은요,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 포도당을 활성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때 이제 ATP를 소모를 합니다. 일단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면 두 개의 인산이 붙은
과당 16 2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과당 16 2인산은 쪼개집니다. 자,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죠. 과당 16 2인산만 탄소 6개짜리인데 과당 16 2인산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탄소 3개짜리 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 되게 됩니다. 3PG라고 죄송합니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들이 쭉 진행돼서 뭐가 되냐면 피루부산이 이제 두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두 분자 ATP가 소모됐는데 이때 두 분자의 각각 이 과정과 이 과정이 각각 두 분자의 ATP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총 두 개를 넣어서 4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ATP가 생성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루부산의 산화는 피루부산이 이제 피루부산 같은 경우는 산소가 많이 붙어 있어 산화된 상태인데 여기서 CO2 하나가 빠져요. CO2 하나 빠지고 여기에 코엔자임 A, 즉 조효수 A와 결합하는 아세틸코A, 코A를 부분을 빼게 되면 얘는 탄소가 2개인 이탄소 분자가 되겠죠. 이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에서 일어나요. 여기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세틸코A가 이 다음 스텝인 시트르산 회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트르산 회로입니다. 아세틸코A가 시트르산 회로에 참여하는데요. 얘 왜 이름이 시트르산 회로냐? 자, 4탄소짜리 옥살 아세트산이 이제 있습니다. 이 옥살 아세트산이 아세틸코에와 결합하면 4C니까 2C랑 결합하면 6C가 되겠죠. 6C, 6탄소짜리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최초의 산물이 시트르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고요. 이 시트르산 회로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NAD 플러스를 NADH로 환원시킵니다. NAD 플러스. 그게 몇 개냐면 한 바퀴 돌 때마다 3개의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죠. NAD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개의 FADH가 만들어집니다. FADH2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아세틸코에 하나당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포도당이 분해되면 피루부산이 두 분자가 만들어지고 피루부산이 두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세틸코에도 두 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야 얘들이 만들어진 개수가 총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GTP가 만들어져요. GTP는 ATP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ATP가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됩니다.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요. 아까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ATP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ATP 2개 해서 4개의 ATP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FADH2 2개, 여기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요. 2개 만들어지고요. 자, NADH2 6개, 아까 지금, 자, 하나, 둘, 셋, 6개, 이 이전에서 이 아세틸코에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죠.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에서 10분자 NAD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NADH 10개는 해당에서 2개, 그 다음에 피루부산 산화에서 2개, 여기에서 6개에서 10분자가 되게 되겠고요. FADH2 2분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포도당은 전부 다 산화가 되기 때문에 6개의 탄소가 모두 산소랑 결합해서 6개의 CO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NAD 플러스 NADH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포도당으로서 이렇게 환원되면서 이렇게 얘가 이제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자기가 환원되면 되죠. 그리고 이 NADH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서 물로 이제 이 전자를 물한테 전해줍니다. 이때 산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으로서 만드는 수많은 전자들이 최종적으로 결합하는 최종 산소 수용체가 되게 됩니다. 최종 전자 수용체가 이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산물로는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산화적 인산화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 있는 수많은
단백질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복합체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유비퀴논과 시토크롬 C가 박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NADH는요, 상당히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입니다. FADH2는 그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에너지 수준이 이렇다는 얘기죠. NADH는 1번에 줘서요, 전자를 NAD 1번과 유비퀴논 3번, 시토크롬 C 4번을 거쳐서 산소에 결합을 시킵니다. FADH2는 좀 경로가 달라요. 2번을 거쳐서 유비퀴논 3번, 시토크롬 C 4번을 거쳐서 산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NADH와 FADH2가 만들 수 있는 ATP의 수준은 얘들의 수준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들이 산소를 만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화학삼투를 통해서 만들게 되죠. 화학삼투. 화학삼투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미토콘드리아에 외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막이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아까 방금 전에 봤던 1번, 2번, 3번, 4번 컴플렉스와 유비퀴논,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C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즉 NADH가 전자를 건네주면 1번을 통과할 때 수소이온 하나를 저쪽 막사이 공간으로 펌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거쳐서 3번 가죠. 3번 갈 때 막사이로 펌핑하고요. 자, 시토크롬 C 거쳐서 4번 가면 또 막사이로 펌핑을 해줍니다. 그쵸? 이렇게 펌핑. 이론적으로 3개의 수소이온을 펌핑해주고요. FADH2 같은 경우에는 자, 2번 컴플렉스에서 유비퀴논 거쳐서 3번, 4번 가게 되니까 이때 하나씩 해서 결과적으로는 2개의 수소이온을 펌핑을 해줍니다. 즉 NADH는 3개, FADH2는 2개니까 당연히 NADH에 의해서 만들어진 ATP가 더 많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막사의 공간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이 수소이온들은 어디론가 가려고 그러죠. 농도가 낮은 쪽으로 흐르고 싶어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그 인지질 이중층 막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뚫려 있는 구멍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TP 합성요소 구멍이에요. 여기 구멍을 통과하면서 ATP 합성요소를 돌리면서 ATP를 만들어요. 그래서 ATP가 이런 화학 삼투에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펴봤습니다. 자, 화학 삼투 기작을 이제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여기 대표적인 실험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실험은 아닙니다. 틸라코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틸라코이드가 나오는 거 봐서는 광합성이 이용되는 광합성 역시 화학 삼투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광합성 때를 우리가 광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광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ATP도 역시 화학 삼투죠. 틸라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막 안에 틸라코이드 막 안에 수소이온이 농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pH 3.8 산성 용액에 틸라코이드 담궈놨다가 염기성 용액에 틸라코이드 옮기게 되면요, 산성 용액 속에 담겨져 있던 들어왔던 수소이온들이 ATP 합성요소를 통과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화학삼투가 증명이 됐죠. 또는 짝풀림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짝풀림 단백질. 이 짝풀림 단백질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그 갈색 지방, 태아들이 많은데요. 태아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추위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춥겠다 해가지고 막 옷을 막 꽁꽁 대매는데 사실은 태아는 피하에 갈색 지방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 지방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짝풀림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짝풀림 단백질이 많이 있는데 이 짝풀림 단백질이 뭐냐면 화학삼투로 만들어진 막 사이 공간에 화학삼투 아까 수소이온 농도 굉장히 높았죠. 이것들을 해소시켜 버립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수소이온 농도 이 경사가 안 만들어지니까 어때 ATP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어쨌든 포도당을 이용해서 계속 이런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새는 거죠. ATP를 계속 소모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ATP가 당연히 죄송합니다. 포도당이 막 분해되면서 열이 나오겠죠. 이것도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열이 만들어지니까 포도당이 ATP를 만들 때 쓰이지 않지만
ATP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지만 열을 만드는 데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색 지방은 열을 막 분비를 하게 됩니다. 열을 분비하게 돼서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짝풀림 단백질의 역할 자체가 이 막 사이 공간과 미토콘드리아 내막 사이에 있는 수소의 농도 차이를 없애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화학삼투에 대한 간접적인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 DNP가 있습니다. 다이 나이트로 피놀이 있는데요. 이 DNP를 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품으로 많이 이용됐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만 해도 그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자, 이 DNP가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게 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왜 DNP를 현재 다이어트 약으로 쓰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A4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이번 주 출석 체크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신 바와 같이 수이온이 여기 F0라고 하는 유닛을 통과해요. 막을 통과하고 F1 유닛을 돌려요. 회전시키면서 이때 ADP 플러스 PI를 ATP로 만드는 과정을 매개하게 됩니다. 이 농도가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용해서 계속 돌리게 되겠죠? 맷돌 돌리듯이 돌려서 ATP를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생물들은요, 특히 혐기성 환경에 사는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전자수용체가 산소를 쓰고 싶은데 산소가 없어요. 산소를 없으니까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온이라든지 금속 이온이라든지 뭐 CO2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푸마르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래 우리 최종 전자수용체 산소를 써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거 대신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황화수라든지 냄새가 아주 독특합니다. 아니면은 뭐 NO2-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자 수용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효 얘기는 아까 얼핏 얘기를 했었죠. 자, 해당 과정을 계속 돌려야 돼요. 해당 과정을 돌려야 되는데 이 해당 과정을 돌릴 때 해당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ATP가. 자, 그리고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지는데 이 NADH를 NAD 플러스로 산화를 시켜야 이 과정을 계속 돌릴 수 있어요. ATP는 계속 쓸 거니까 계속 ADP와 PI는 만들어지죠. 근데 NADH를 쓸 곳이 없어요. 원래 NADH는 어디에 씁니까? 전자전달기에 쓰게 되겠죠. 근데 전자전달기가 돌아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NADH 못 쓰죠. 그러니까 NADH가 축적이 됩니다. NAD 플러스가 없으면 해당 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NADH를 소모시켜줘야 되는데 자, 방금 전에 만들어진 피루부산을 다시 환원시키게 됩니다. 환원시키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젖산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운동을 심하게 격하게 했을 경우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근육에서. 그럴 때는 이 젖산 발효가 일어나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ATP를 써야 되니까 젖산 발효가 일어나서 젖산이 축적이 되죠. 자, 해당 과정은 조금 이런 걸 젖산 발효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알코올 발효입니다.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NADH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때 이제 피루부산을 한 번 더 피루부산에서 CO2를 빼요. CO2를 빼게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환원이 되게 되면 알코올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에탄올로 환원이 되고요. 다시 얘를 환원시키고 자기는 산화됐으니까 NAD 플러스가 어디로 다시 이 해당 과정을 돌릴 수 있도록 돌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효랑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발효 과정 자체는 결국은 두 개의 ATP밖에 생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게 되면요. 여기 이제 젖산이나 에탄올 생성되지는 않죠. 모두 다 CO2나 H2O 같이 에너지가 낮은 단순한 화합물이 되고 나머지 에너지 전체 3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되게 많은 ATP가 만들어진 과정이 되게 됩니다. 즉 산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사람과 같은 포유류, 새와 같은 조류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높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산소가 있어야만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몸에서요. 자, 여러분,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우리 정의 기억나시죠? 이화작용은 무언가를 복잡한 분자를 단순한 분자로 분해시키는 것이고요. 동화작용은 단순한 분자들로부터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둘 사이의 그 차이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정반대지만 사실은 이거의 거꾸로 반응이 얘가 되겠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합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지금 우리가 포도당에서 스트레스 항해를 거쳐서 이런 이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중간중간 과정 산물들이요 다른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전구체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아미노산을 여기서 중간 산물을 빼가지고 아미노산 만들고 이것들을 단백질로 만드는 동화작용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만들어서 지질을 만드는 과정들 복잡한 문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당류를 만드는 과정들, 핵산을 만드는 과정들, 즉 여러 가지 동화작용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 이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상호작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막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근육 내에서 포도당이 피로부산 바뀌고 이렇게 쭉 산소가 많은 경우는 CO2와 H2O로 산소가 별로 없는 경우는 젖산대사를 하게 되겠죠. 자, 포도당이 소모가 됩니다. 이 소모된 포도당은 어디에서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젠이 분해돼 가지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자, 여기 이제 젖산이 만들어지면 젖산은 근육에 남지 않고요. 혈액을 타고 흘러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간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간이 이제 젖산이 이제 간에서 다시 포도당을 만들기도 하고요. 피로부산 거쳐서 포도당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산소가 많은 심장세포에서 이 피로부산으로 바뀌어서 다시 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또 포도당은 간에 많이 저장되어 있죠. 글리코젠으로 간에 많이 저장된 포도당은 분해가 돼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운동할 때 있는 필요한 모든 포도당들을 공급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아까 봤던 엄청난 많은 대사 경로가 있는데요. 이런 생화 경로들은 특정 물질이 많이 축적되거나 뭐 특정 물질이 결핍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일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조절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 경로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 반응이 막 일어나서 얘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얘가 많이 쌓여 있으면 얘를 없애주는 반응. 그러니까 이 반응을 촉진시켜서 얘를 없애거나 아니면 여기에 얘가 축적되는 이 앞에 반응을 억제해가지고 얘를 정확한 낮은 레벨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뭐 이 과정을 더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반응들의 속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걸 없애주려고 합니다. 없애주려고 하면 이쪽 효소가 많아지면 되겠죠. 효소를 많이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이 앞쪽의 효소를 없애주거나 이렇게 효소 양을 변화시켜주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는 공유결합 변형에 의해서 효소의 활성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얘를 막 없애려고 하는 이 효소가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인산화가 되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얘의 활성 자체를 이런 공유결합 변형, 인산화 같은 공유결합 변형을 통해 가지고 조절해 가지고 얘를 빨리빨리 없애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되먹임 억제 같은 게 있습니다. 되먹임 억제는 지금 그림 잘려 있는데요. 자, 여기 G 산물이 이 F 산물에 여기에 DS에서 F로 오는 과정에 효소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걸 우리가 되먹임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되먹임 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F가 예를 들어 이제 여기 G가 너무 많은데 이 F 산물의 전구체인 C 산물이 F로 안 오게끔 막아요. 이런 거는 이제 되먹임으로도 되지만 사실 이 C가 D를 거쳐서 E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촉진해 가지고 C를 줄여요. C를 줄여가지고 자신을 줄이는 이런 어떤 기질의 가용성 부분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그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해당 과정과 뭐 시트르산 회로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중요한 효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인산과당, 인산화 요소, 지방산 합성 요소, 시트르산 합성 요소, 아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 이 효소들이 있는데 이 효소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산물 또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반응이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ATP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ATP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 ATP 자체는요, 인산과당, 인산화 효소의 다른 자리 입체성 자리에 결합해서 얘를 억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ATP가 별로 없고 ATP가 분해해서 만들어진, 가수 분해해서 만들어진 이것들이 많다고 하면 거꾸로 여기에 결합해서 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런 식의 어떤 조절들이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ATP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소시트르산 탈수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이 과정을 돌리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ADP가 많게 되면요, 얘를 활성화시켜서 이 과정을 계속 돌리면 됩니다. ATP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몇 개의 중요한 키가 되는 이런 효소들이 바로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10장에서는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식물들이 만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직간접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빛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이런 화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의 구성 요소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그다음에 물질이 필요하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물은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죠.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잎에서 바로 이 반응들이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죠. 광합성의 산물인 당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광합성의 산물인 물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과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이 되겠고요. 당은 몸 안에서 쓰여야 되니까 식물의 체감을 따라 온몸에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포획하고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더욱 복잡한 탄소화합물로 전환하는 동화작용 과정입니다. 광합성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반응, 빛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반응입니다. 어디?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엽록체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광독립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켈빈 회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암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반응, 암반응 얘기했지만 사실 빛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걸 암반응이라고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명반응이든 이 광독립 반응이든 모두 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만 이 반응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자, 먼저 명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무엇이냐? 빛에 의해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빛 에너지를 예를 들어 이제 NADP 플러스를 해서 NADPH로 바꿔줍니다. 즉 환원된 상태로 만들어져요. NADPH는 방금 전 봤던 NADH와 같이 고에너지 전자를 갖고 있는 전자 수송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인산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줍니다. ATP는 뒤에 만들어질 켈빈을 통해서 만들어질 탄소 고정에 이용되는 에너지로 이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명반응이고 이때 이제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물이 전자를 뺏기게 되고 다시 산소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광독립 반응은 CO2를 차곡차곡 쌓아서 뭘로? CO2를 고정시켜서 당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명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ATP와 NADPH가 되겠어요. 자,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빛이 예를 들어 분자를 때리게 되면요. 분자에 갖고 있던 예를 들어 이제 전자가 흥분이 돼가지고 높은 에너지 준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뜨게 되고 이 전자 고에너지 전자는 들뜬 전자 이 들뜬 전자는 예를 들어 다른 분자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할까요? 빛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선, 감마선과 같은 아주 짧은 파장의 빛부터 해가지고 긴 파장이 마이크로파 같은 전파와 같은 긴 파장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에서 중요한 빛은 뭐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이죠.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을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분자들이 있는데 분자들 중에 빛을 흡수하지 않는 애들도 있지만 빛을 흡수하는 분자들을 우리가 특별히 색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소. 빛을 흡수해요.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이 분자의 구조 내에서 빛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이제 전자가 들뜬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색소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색소는 보시면 흡수 스펙트럼이 있죠. 각 색소마다 자기가 이 빛의 전자기파에서 흡수할 수 있는 파장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엽록소 A나 B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파장이 짧은 청색광에서 또 파장이 긴 적색광에서 두 개의 피크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청색광과 적색광을 흡수하니까 그 사이에 남아있는 녹색의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녹색. 그래서 색소가 나타내는 빛은요, 자기가 튕겨내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수한 빛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작용 스펙트럼은요, 예를 들어 이 빛을 받았으면 식물이 작용을 하겠죠. 여기서 식물의 작용은 결국은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얼마나큼 더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빛의 전자기 스펙트럼에 이제 비유해서 나타낸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광합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작용 스펙트럼도 흡수 스펙트럼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엽록체가 있고요. 엽록체 안에 틸라코이드, 빵처럼 빵이 여러 개 쌓여있는 틸라코이드 있고요. 틸라코이드 막 위에 보게 되면 광계라고 불리는 수많은 거대한 단백질의 복합체, 여기에 엽록소와 보조색소가 되어 있는 광계들이 이제 박혀 있습니다. 이 광계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직광복합체, 이 다음 페이지 얘기할 건데요. 수많은 직광복합체가 모여서 광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집광복합체에는 색소인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엽록체에 있는 색소인 엽록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소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엽록소 A와 B의 차이는 여기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여기에 뭐가 오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둘 사이가 그 미미한 차이로 인해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엽록소는 빛을 흡수해가지고 토스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약간 연한색으로 표시된 그 엽록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반응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머지 엽록소는요 빛을 받게 되면요 반응 중심으로 그 자기가 이제 전자를 그 빛 에너지를 이 반응 중심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중심은 이 전달받은 빛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굉장히 고에너지 전자를 튕겨냅니다. 왼쪽이 직광복합체입니다. 직광복합체는 틸라코이드 막을 관통하는 3개의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개의 엽록소 A와 B, 카로티노이드가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광복합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이런 거대한 광계를 형성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 중심으로 빛들이 다 전달돼서 반응 중심에 오게 되면 반응 중심 엽록소는요. 고에너지 전자를 튕겨냅니다. 그리고 그 고에너지 전자를 다른 전자 수용체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 전달, 그 미토콘드리아의 막에서 일어나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을 크게 두 가지로 분화하는데요. 하나는 비순환적, 하나는 순환적입니다. 비순환적 전자 전달은요, 관계 1과 관계 2,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관계 1과 관계 2를 이용하는데 관계 1은 참고로 700 나노미터 빛을 제일 잘 흡수합니다. 관계 2는 680 나노미터 빛을 잘 흡수해요. 이 차이가 관계 1입니다. 자, 관계 2가 전자를 튕겨내죠. 전자를 튕겨내면 고에너지 전자를 튕겨내면 이 전자를 전자전달기를 통과시키고요. 당연히 전자전달기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앞서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기를 통과했을 때 ATP가 형성된 것처럼 여기서도 전자전달기를 통과하면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쓰인 에너지가 낮은 전자는 다시 P700으로 들어가는데 700은 왜 얘를 받아들이냐면 자기도 역시 튕겨내거든요. 전자 하나 비어 있어요.
튕겨내서 관계원의 높은 에너지 전자를 페러독신과 NADP 플러스 환원제를 통과시켜서 NADPH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ATP와 NADPH, 우리가 봤던 광독립 반응에 필요한 여러 재료가 되겠죠. 자,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P680에서 전자를 튕겨냈기 때문에 얘도 전자가 비게 돼요. 이 전자가 빈 것은 어디에서 얻느냐면 물에서 얻게 됩니다. 물에서 전자를 얻어요. 즉 물에 있는 산소를 산화시켜서 자기가 전자를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튕겨낸 전자를 채우게 되겠고요. 물은 이때 산화되면서 자기 산소 기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그 비순환적 그 관계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비순환적 전자점만 있으면은 ATP랑 NADPH가 만들어져요. NADPH가. 그런데 이제 ATP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ATP는 NADPH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계일, 즉 P700으로 둘러싼 이 광계일이 스스로 튕겨내고 페러독신 전자전달기 거쳐서 다시 이 낮은 산소 없이도 그 자기가 튕겨낸 전자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걸 계속 순환시킵니다. 이 순환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건 뭐죠?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적 전자 전달의 경우에는 ATP만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광독립 반응에 필요한 ATP를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광인산화 과정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순환적 전자전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계 2를 거쳐서 지금 PQ, 사이토크롬, 그 다음에 PC를 걸르죠. 요때 여기를 통과하면서 수이온을 바깥으로, 즉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바깥으로 튕겨냅니다.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수이온 농도가 높게 되면요. ATP 합성요소를 이 수이온이 통과하면서 뭘 만들어요? ATP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광독립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틸라코이드에서 NADPH와 죄송합니다. NADPH와 그 다음에 ATP가 만들어졌죠. 자, 이거가 재료로 되어 있는데, 자, 광독립 반응에서 하는 것은 CO2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CO2가 유기물에 고정이 되는데, 자, 이 CO2가 처음에 어떤 물질로 들어가지?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CO2의 C를 14, C14로 C14는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방사성을 나타내는 탄소 동위원소인데 이걸로 바꿔가지고 이 바꾼 C14 CO2를 어떤 분자가 맨 처음 갖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맨 처음 나온 게 3PG라고 하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3PG, 3포스포글리세르 산 되겠죠. 3포스포글리세르산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3PG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이 3PG가 이 이산화탄소인 산소를 받아서 만들어진 산물이긴 한데요. 이 3PG가 만들어지기 전에 엽록체 안에 있는 리블로스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분자랑 이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합을 매개하는 효소를 우리가 루비스코라고 하는데요. 루비스코는 리블로스 2인산, RU죠. 그다음에 2인산이니까 비스, 포스페이트, 자, 카복실레이스, 옥시네이스입니다. 즉 카르복실과 산소화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는 지금 여기서는 카르복실화죠. 이산화탄소를 붙였기 때문에 카르복실화를 매개하게 됩니다. 뒤쪽에 O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광호흡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 루비스코는 산소가 많을 때는요, 산소를 붙여요. 리블로스에. 근데 산소가 웬만큼 많아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어쨌든 주로 이산화탄소를 갖다 붙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갖다 붙이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6탄소 화합물이 되고요. 얘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각각 3탄소짜리 3PG를 만들게 됩니다. 자, 루비스코는 모든 식물이 갖고 있죠. 모든 식물이 갖고 있고 식물은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구상의 단일 단백질로는 가장 많은 단백질이 바로 이 루비스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루비스코 의해서 자, 3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왜 우리가 6을 쓰느냐, 그다음에 6을 쓰느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는 그냥 아까 봤던 이 시트르산회로와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개의 CO2는 6개의 RUBP랑 결합해서 12개의, 즉, 이 RUBP는 5개 탄소죠. 5개 탄소, 6개, 5 곱하기 6이니까 30개, 6개, 36개가 되는데, 3PG는 3탄소짜리니까 12개의 3PG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12개의 3PG에서 ATP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ADPH가 해서 환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2개의 G3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G3P. 자, 이 G3P 중에 6개가 빠져요. 6개가 빠져서 6개가 모여서 자, 3탄소짜리가 6개가 모이면 18개가 되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중에서 2개가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2개가 빠져요. 2개가 빠지면 3탄소짜리가 2개니까 6개 탄소가 되고요. 이 2개가 빠진 것들이 포도당을 형성합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책에서 설명하진 않아요. 자,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습니까? 10개가 남죠. 3탄소짜리 10개가 남는데 얘를 5탄소짜리 6개로 바꿔주는 과정이 나머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UBP 재생 과정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탄소 고정 과정, 두 번째는 환원과 당 생산 과정, 마지막에 RUBP 재생 과정, 이 세 개의 큰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루비스코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카르복실화 효소 기능도 하지만 산소가 많을 때는 산소화 효소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건 어디를 통해서 하나요? 기공을 통해서 하죠. 근데 식물이 매우 뜨겁고 더운 날에는요, 자신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공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기공 닫으면 이산화탄소 들어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공을 닫아도 이 내부에서는 밑에서 물이 들어오죠. 물이 있고 그 다음 빛이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뭐죠? 여러분 광계 1, 2가 참여하는 비순환적 광인산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산소는 만들어졌는데 기공이 닫혀 있으니까 산소가 계속 내부에 축적이 되죠. 자, 산소가 내부에 축적되니까 이제 루비스코가 산소를 어디에 RUBP에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 대신에 산소를 결합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루비스코에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요. 두 개의 루비스코에 두 개의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요. 뭐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루비스코는 아까 5탄소짜리였죠. 5탄소인데 5탄소가 3탄소랑 2탄소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 3탄소가 아까 봤던 3PG가 되겠어요. 3PG가 되고요. 2탄소가 글리콜산이 돼요. 여기 보시면 글리콜산이 됩니다. 자, 루비스코 두 분자로 해서 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요. 자, 3PG가 두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글리콜산이 두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글리콜산 두 분자는 옆에 지금 토옥시존, 미토콘드리아 거쳐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게 되면요. 글리콜산 두 분자, 즉 탄소 두 개짜리가 두 개니까 탄소 네 개짜리죠. 여기서 탄소 하나가 CO2로 빠져나가고 탄소 3개 3탄소짜리 3PG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즉 제가 지금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설명했지만 산소가 결합한 이 RUBP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 그러니까 두 개의 RUBP가 돌아서 3개의 3PG가 돼요. 3개의 3PG. 탄소 10개짜리가 탄소 9개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탄소 10개짜리가 탄소 9개짜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즉 3PG가 원래 이산화탄소가 결합했으면 얘는 지금 4개의 3PG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4개의 3PG를 만들어야 되는데 3개만 나오고요. 결국 이 과정은 돌아 하면서 ATP를 소모하긴 합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가 광호흡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왜 호흡이라고 하냐면 아까
두 개의 글리콜산이 하나의 3PG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 하나 빠져야 되죠. 이산화탄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광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 자, 이 광호흡은 광합성 산물을 만들지 않아요. 계속 손해가 보는 겁니다. 계속 열심히 공장에 들어가지, 광합성 공장에 돌아가지만 계속 광합성 산물을 만들지 않고 계속 ATP만 소모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작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좋겠나요? 좋지 않죠? 그래서 광호흡을 막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사람 측면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식물들도 예를 들어 뜨겁고 더운 지역에 사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광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 C4 식물이에요. C4 식물. C3 우리가 일반적인 광호흡을 잘 하는 식물들 C3 식물이라고 합니다. C3 식물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엽육세포라고 하는 게 주로 C3 식물에서 여기서 CO2를 고정해서 3PG를 만드는 세포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탄소 고정하는 세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인맥이 있죠. 인맥이 있고 인맥을 둘러싼 이 세포를 우리가 유관속 초세포라고 합니다. 여기 유관속 초세포는 실질적으로 광합성 하지 않아요. 그냥 중간에 여기서 만들어진 산물을 건네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C4식물에서는 이 유관속 초세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4식물에서 탄소 고정이 엽육세포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유관속 초세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자, C4식물의 엽육세포에서 하는 건 뭐냐면 CO2를 뭐 고정이라고 하는 좀 그렇지만 PEP라고 불리는 이 삼탄소 화합물에다가 붙여줘요. 그럼 사탄소 화합물이 되겠죠? 탄소를 고정합니다. 카복실을 해서 넘겨줍니다. 이걸 어디로? 바로 유관속 초세포로 넘겨줍니다.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요. 그럼 여기서는 유관속 초세포에서는 얘가 다시 탈카복실화돼서 CO2가 방출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쪽 밖에 있는 엽육세포는 열심히 CO2를 받아들여가지고 얘를 여기서 펌핑 해주는 거예요. 펌핑 해줘서 이 내부에서 CO2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CO2 농도가 높아지니까 광호흡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높은 CO2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탄소 고정, 켈빈회를 돌리는 것은 바로 이 유관속 초세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탄소화합물 돌리는 건 계속 얘가 돌려줍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PEP라고 하는 삼탄소화합물 계속 돌려줘가지고 계속 펌프를 해가지고 광호흡을 비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캠식물이 있습니다. 캠식물은 사막 같은 데 살아요. 사막 같은 데 사는 애들인데 얘들은 사막은 정말 건조한 곳이죠. 감히 기공을 열어서 낮 시간에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들은 PEP를 역시 이용해서 CO2를 해서 사탄소 화합물로 저장을 하는데 밤에 기공을 열어서 저장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낮에는 기공이 닫혀 있으니까 낮에는 이제 여기서 PP CO2로 저장되어 있는 이 CO2를 방출시켜서 낮에는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 고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광호흡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식물에서 진화했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셨겠죠? 자, 식물의 물질 대사입니다. 식물의 물질 대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아까 켈빈회로가 있죠? 식물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급자족은 바로 이 켈빈회로에서 나오는 물질들로 돼요. 켈빈회로의 중간에 3PG는요, 글리세롤이 될 수도 있고요, 피루부산이 될 수도 있어요. 글리세롤은 아까 지방산에서 치즈를 만들 수 있고요. 식물의 기름도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피루부산은 뭐 아세틸코이로 변형돼서 지방산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시트르산화를 거쳐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을 거치는데 이거는 다른 아미노산의 전구체가 됩니다. 즉 아미노산을 만들고 또 핵산을 만들고 그래서 단백질 핵산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PG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이용돼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리고 포도당은요, 보통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요,
포도당으로 만들지 않고요. 포도당을 2개 결합한 슈크로스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하고 이동시키고 오랫동안 저장할 때는 다당류로 저장을 해서 보관하고 있겠죠. 즉, 이 켈빈회로가 단백질, 핵산, 그다음에 지질, 그다음에 탄수화물 모든 것의 원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이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년 우리 광합성을 해가지고 탄소를 저장해서 우리에게 주지만 사실 그거는 전체 태양광, 지구에 도달한 전체 태양광의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는 예를 들어 이제 에너지가 광합성 흡수 스펙트럼 부분 이외에 빛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지게 되고요. 튕겨나가서 그 다음에 식물 구조 때문에 빛 구조가 흡수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 30%,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로 나가서 날아가는 과정 한 10%, 또 CO2 고정 경로에서 열로 해서 날아가는 과정 5%다 빼면 결국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5%에 불과한 것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리는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는 거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로딩 하는데,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서 좀 짧게 봤으니까 만약에 제 말이 빠르다고 하면요. 그 중간에 천천히 보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수업에서는요, 에너지, 효소, 물질 대사에 대해서 수업을 했죠. 그래서 효소의 특성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화학 에너지의 수학 경로에서는요,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ATP를 얻는 과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해당이라든지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좀 주로 공부했고요. 광합성에서는 광합성의 명반응과 광합성 독립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잘 요약하시고 여러분 동영상 중간에 숙제 있는 거 잊지 마시죠. 잊지 말아요. 그 숙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